이 뉴스 오늘은 주요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관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2+2 통상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이제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또 한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의 관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제 곧 설명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현장에는 최상목 부총리 그리고 안덕근 장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논의는 한 1시간이 조금 넘게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첫 만남에서 1시간 10분,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다라는 걸 보면은 어떤 상견례적인 성격이 더 강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미국 측에서는 오늘의 논의가 매우 성공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직접 한번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개최된 2+2 통상협의 그리고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별도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열린 2+2 통상협의의 경우 신속한 협의가 성사된 데 양측 모두 환영하면서 차분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동 보도문이 없는 상황에서 미 측의 발언과 의견을 대외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제한이 있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브리핑은 통상협의에서 우리 측 입장과 향후 협의 일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측은 미국의 주요 관심사인 무역 투자, 조선, 에너지 등과 관련한 우리의 협력 의지와 비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의 상호 관세와 품목 관세 부과가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에 대한 면제와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큰 자동차 분야에 대해 중점 설명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측은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앞으로 협의에 있어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미 측의 이해를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협의의 범위와 일정과 관련하여 우리 측은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줄라이 패키지를 마련할 것과 양측의 관심사인 관세,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해 나가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조만간 산업부와 USTR 간 실무 협의를 개최하고 5월 15일부터 양일간 개최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하는 USTR 그리어 대표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한편 환율 정책의 경우에는 한국 기재부와 미국 재무부 간 별도로 논의해 나가기로 양국이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실무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 출발점인 오늘 2+2 회의를 통해 협의 과제를 좁히고 논의 일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협의의 기본 틀, 즉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됩니다. 이를 통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오후에 개최된 산업부와 USTR 간 협의는 오전 2+2 회의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협의를 가졌으며 양측은 협의를 위한 복수의 작업반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실무 협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협의를 통해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최상목 부총리의 오늘 2+2 통상 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라면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 이 부분을 들었다는 점, 이게 좀 눈에 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공동 보도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내용에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상견례 성격이 강한 첫 만남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논의 주제가 어떤 것이 될지, 앞으로의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보니까 2+2 이 협의에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일단 상견례 성격이 강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첫 협의고 예. 1시간 10분 정도로 제가 알고 네네네. 있는데 뭐 거기서 서로 간에 뭐 자세한 얘기는 좀 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서로의 이제 입장을 들어봤을 것 같죠. 그래서 예. 우리는 아마 주된 목적이 상호관세 이제 90일 정도 유예가 됐는데 이제 그거를 또 상호관세를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거에 아마 중점을 두고 협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10분 정도면은 뭐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고려한다면 실제로 나눈 대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자, 관세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이다. 예외 관세, 자동차 관세 이런 것들 예외나 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미국 쪽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상당히 성공적인 논의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회담이고요. 예. 첫 회담부터 서로 격앙된 분위기였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좋게 예. 시작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나눈 대화의 내용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통역도 있고 하다 보면은 또 우리 기재부 장관 또 산업부 장관 그다음에 USTR 대표 예. 재무장관이 각각 한 명씩만 발언해도 한 명이 한 10분 정도는 했을까? 예, 그러니까 큰 이야기는 없을 것 같고 예, 처음에는 이제 상견례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커다란 이제 범위에서 우리가 주제를 예. 좀 선정을 하자 요 정도로 아마 끝났을 것 같아서 처음이니까 예, 우호적인 분위기다 예, 그런 어떤 수사는 분명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은 조금 빨리 진행하고 싶었던 걸까요? 생각보다 진행이 빠를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다음 주에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한두 나라가 아니거든요. 상호관세를 위한 나라 몇십 개 국가가 되니까 일단은 뭐 재무장관이나 USTR 대표 또는 상무부 장관이 그 나라들을 전부 다 상대를 하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입장이고 그리고 네. 지금 상호관세 유예를 받은 국가들 중에 협의가 끝난 국가는 아무 나라도 없죠. 네, 없죠. 예, 일본 예. 정도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한테 좀 압박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 때 다음 주에 양해 정도의 어떤 협의가 있을 수는 예. 없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한테 좀 빨리 하자라는 무언의 압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본과의 협의도 뭐 진전이 있다 없다 이야기들이 많은 상황에서 트럼프도 성과가 필요하니까 좀 우리를 재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로 근데 우리나라 쪽에서는 정치 일정, 국회와의 협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미국의 이해를 요구했다.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봐서는 우리로서는 그렇게 서두를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예. 차기 정부가 결정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상호관세 90일 유예니까 네. 우리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정치적 공백기가 우리한테는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미국도 아는 거죠. 지금 뭔가 결정을 해봐야 차기 정부 또 국회의 어떤 예. 인준 과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는 게 미국으로서는 오히려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장관님 두 분이 그런 점을 어필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브리핑을 보니까 미국 측에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 어떤 그 정치적 상황들을 요청을 하면서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것을 수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번 협의에서 상호 및 품목별 관세 조치 면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상호관세는 일단은 미국의 어떤 프레임대로 가고 있는 거니까 네. 뭐 일종의 협의만 잘 되면 상호관세율은 상당히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부에서는 폐지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여러 나라들하고 또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폐지까지 가면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 사실 현실성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리고 품목 관세는
분명히 우리가 언급은 했을 것 같은데 품목 관세,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상호 관세는 국가에 대한 관세고 그렇죠. 품목 관세는 우리 예.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인데 예, 예. 미국의 최근에 품목 관세를 인상하면서 기조는 뭐냐면 예외 국가는 없다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품목 관세를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 국가와 그다음에 품목 관세의 유예 정도 기간별에 대해서 효과는 같은데 우리가 예외를 해달라고 강하게 어필했을 것 같진 않고 예. 아마 유예 정도를 좀 왜냐하면 아. 우리 이제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투자를 최근에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지렛대로 해서 아마 좀 유예라든가 이런 실효성은 똑같은데 그런 쪽으로 어필을 했을 것 같지 않나라는 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말씀하셨던 자동차 품목 관세 이런 거는 지금 미국에 있는 자동차 업계들도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뭐 부품은 제외한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도 했는데 이 품목 관세 어떻게 보면은 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의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아니고 정확히는 자동차 부품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 자동차 부품도 메인 프레임, 메인의 어떤 컴포넌트가 아니고 철강, 알루미늄 재료의 파생 상품 중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동차 자체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미국의 예, 입장에서는 이번에 품목 관세를 때리는 그 품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 미국 제조업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그런 예. 산업이라고 할까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건 후퇴할 것 같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의 카드 중에 이제 조선업과 또 알래스카 LNG 사업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조선업계에 구애를 보내고 있는데 통상협의에서 이제 K조선업이 지렛대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미국의 국방 전력의 지금 공백이 사실은 그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조선 산업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도와줄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도와준다는 게 이제 뭐 예를 들어 미국의 군함을 건조한다든가 수리를 할 때 우리가 공짜로 해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미국 정부나 관련된 뭐 공공기관에서 우리한테 대금을 지급하고 하는데 트럼프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제대로 대가를 주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 뭐 이거 갖고 관세하고 연결하나 이렇게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보면 미국의 국방력의 상징인 어떤 군함을 건조하고 수리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걸 상호 관세를 낮추는데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 양측의 생각이 서로 동상이몽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조선업은. 예, 그래서 예. 조선업은 좀 지켜봐야 되겠는데, 근데 미국의 지금 그 캐비넷들, 그 관료들의 생각은 뭐냐면 상호 관세와 그다음에 안보를 좀 같이 가져가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조선은 지금 선박을 건조하거나 이럴 능력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건조는 할 수 있겠죠. 예, 없는 예, 건 예. 아닌데, 근데 워낙 그쪽이 생산 비용이 높고 또 조선업이 자체가 그동안에 많이 좀 가라앉다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경험력이 많이 좀 없어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뭐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이 어떤 고부가 가치 선박들도 만들고 그런 기술들이 좋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조선 산업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측이 보기에 우리 조선업이 굉장히 매력적인 카드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조선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아무래도 수주가 들어오면 우리 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니까 네. 당연히 우리 조선 산업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네. 근데 지금 사실 조선업 일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예. 그래서 뭐 들리기로는 뭐 2년치, 3년치 일감이 쌓여 있다 그래서 뭐 도크가 꽉 찼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크를 새로 지어야 되나 만약에 미국이 군함 수리를 요구할 때. 뭐 아무튼 뭐 수주가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깜짝 등판할 거라고 생각했던 트럼프, 저번에 일본과의 협상에서는 실제로 깜짝 등판을 해서 일본 협상단들이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네요.
지난 일본 회담 때는 그 일본과의 협상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예. 그 협상하기 전에 뭐 잠깐 일본 장관들을 만났다고 네. 했는데 그때는 좀 한가했던 것 같고요. 오늘 일정을 보니까 좀 많이 바빴더라고요. 뭐 오찬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오늘의 일정이 좀 빡빡해서 아마 우리 쪽 우리 장관들을 미리 좀 만나거나 이럴 시간이 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나온 뉴욕타임스를 보니까 한국과 일본에게 알래스카산 LNG 구매 계획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사업을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국내 보도하고 외국 언론들의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네. 지금 우리가 전체 LNG를 수입하는데 미국산 LNG를 한 작년 기준으로 10.6% 정도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트럼프 1기 이전, 그러니까 2016년이죠. 1기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016년에는 0.1%였어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때 집권하면서 쭉 늘었고 바이든 행정부 때도 늘었고 이제 작년에도 많이 늘었는데 이 수입하는 LNG는 제가 알기로는 알래스카 쪽이 아니고 미국 남부 쪽 네네네네. 멕시코만에서 생산된 거를 파나마 운하를 거쳐서 이제 수송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알래스카 LNG는 저기가 태평양 쪽으로 LNG를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생산지하고 태평양 연안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사업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게 한 1,200km, 1,3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참여를 해달라고 알래스카 주지사가 오긴 했지만, 네. 방한을 하긴 했지만, 미국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저걸 요청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의 LNG를 구매를 더 해달라는 거는 멕시코만 쪽인 것 같고요. 예. 저 사업이 완성돼서 이제 만약에 태평양 쪽으로 수출하는 건 트럼프 임기 끝나올 거예요. 예. 뭐 한참 지난 다음이겠죠. 그 두 예. 건이 지금 같이 보도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혼동을 하는데 좀 다른 얘기라고 좀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LNG 자체는 우리도 필요하니까 이 수입을 늘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알래스카 LNG 사업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데 우려가 크지 않습니까? 정부 쪽, 공공기관 쪽들의 입장은 사업성이 괜찮다고 하는데 그래요? 또 이제 예. 민간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그게 1,300km라면은 우리나라 국토 북한 끝에서 남쪽까지보다도 긴 거리거든요. 예. 그리고 저기는 알래스카라는 데는 아시겠지만 춥습니다. 공사 기간이 1년 중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뭐 3, 4개월 정도? 그리고 저게 정말 사업성이 있다면은 왜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돈 냄새를 더 잘 맡는 미국 기업들이 여태 안 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들었다 다 나왔던 거죠? 그렇죠. 예,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사업을 하려면은 채산성이 확보가 되는데 민간 쪽에서는 좀 갸우뚱거리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가스관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철강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예. 근데 저 가스관을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쪽에서 물건을 넘겨야 되는데 그럼 또 25% 관세를 받습니다. 거기도 관세가 들어가네요. 예, 물론 예. 뭐 저게 만약에 우리 참여한다면 미국이 전격적으로 좀 그거는 혜택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게 저거는 이제 우리 민간 기업들이 큰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거를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거를 BEP를 보장을 해줄 수 있을지 그거는 조금 민간하고 공공 쪽의 시각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네. BEP는 손익분기점 예,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도 고민하고 있고 그런데 반대로 대만은 참여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게 정치적인 어떤 효과 같은 것들을 보는 국가 이쪽에서 조금 더 이걸 매력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대만은 지금 목숨이 걸린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관세 문제도 있지만 예. 대만의 이제 가장 주력 산업이 어떻게 보면 산업인데 TSMC입니다. 그냥 자체가.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미국의 어떤 제재가 있을 수 있고 관세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대만은 사실 뭐 중국의 어떤 침공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 없이는 대만이 사실은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거기다 투자를 해주면 미국이 좀 더 대만을 끌어안고 보호해주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말씀하신 어떤 국제 정치, 군사 역학 이런 문제가
대만은 좀 더 시급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방위비 얘기 잠시 해볼까요? 아까 전에 최상목 부총리 브리핑 내용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방위비 내용이 다뤄졌는지 다뤄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확실하게는 아직 전해진 바가 없지만 우리 측에서는 방위비 부담 이야기를 좀 피하고 싶었던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됐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일본도 그렇고요. 네. 일본은 이제 한 1% 후반 정도 GDP에 방위비 비율이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 그걸 이제 2%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디 기자들하고 얘기를 했는지 거의 3%까지 늘리라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이 방위비가 올라간다는 세금을 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이 한 2배를 더 방위비 쪽에 쏟아부어야 된다는 건데 일본 국민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거는 일본은 정치 구조가 희한한 게 자민당이 계속 집권을 하지만은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냥 총리가 사퇴를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고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방위비를 올리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의 어떤 그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금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고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방위비 협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지금은 이제 우리 기재부 장관님하고 산업부 장관님만 가셨는데 국방부 장관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3+3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일본도 국방장관은 안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방위비 얘기는 없었다고 하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지금 회담에 뭐 1시간 10분 정도의 생각에서 방위비까지 언급을 했을까 미국이. 다만 이제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전부 우리가 지금 보도자료로 밝히진 않잖아요. 했을 수는 있지만 지금 국방장관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방위비 얘기는 나중에 정말 미국이 요구한다면은 국방장관이 들어가는 별도의 회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발은 뗐고요.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이 특히 경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금융시장도 흔들리고 다른 정책들도 다 삐걱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방법, 이용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게 이제 트럼프의 그 과거 저서를 보면 그 11가지 전략 중에 비용은 적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그걸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관세를 인상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미국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미국 경제도 침체된다고 계속 그러고 네. 그래서 지지율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한 발 좀 물러서는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 생각해 보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공약 때 했던 것들이 지금 한 반발짝씩 물려서 있잖아요. 자다가 이불도 한번 찰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이거를 이용해서 미국을 약간 압박하는 느낌을 준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그거는 안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악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다른 나라들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피고 트럼프 역시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긴 하지만 정치인입니다. 어떤 미국 내 정치 상황이라든가 사회 분위기를 좀 살피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건 취하되 괜히 그 모난돌이 정을 맞는다고 맨 앞에서 뭔가 미국이 심기를 건드리는 이제 그런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탐색전의 의미가 더 컸을 것으로 평가받는 우리와의 첫 협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트럼프는 오늘도 중국과 협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유화적인 메시지 계속 내놓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시진핑 주석이 전화를 안 해서 그렇죠. 계속 전화해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하려니 참 체면이 안 살고 그러니까 항상 급한 쪽이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움직이게 되죠. 근데 이제 뭐 들리는 얘기하면 지금 이제 G20 재무장관 그 협의 그 워싱턴에서 이제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국도 관리들이 좀 파견이 됐고요. 중국 일부 재무부 관리들이 미국 쪽 그 재무부 청사에 들어가는 게 사진으로 찍혔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협상은 있을 겁니다. 물 밑에서 계속 진행은 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도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밑에서는
협상 같은 걸 해요. 협상은 없을 리는 없는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큰 진전이 있는 협상이 되려면 좀 머리가 큰 사람들, 예. 장관급 이상에서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왜냐하면 미국 무역 수지 적자가 작년에 한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25% 가장 큰 규모가 중국이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하는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은 무역 적자를 줄이자는 건데 예. 그걸 줄이려면 중국과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그렇죠. 게 가장 큰 거고 사실 뭐 그거에 비하면 다른 나라들은 되게 작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면 중국과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진핑 주석하고 전화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시작부터가 지금 아예 스톱이 된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처음엔 강공으로 갔다가 이제 약간은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이렇게 좀 잘해보자. 제발 전화 좀 해달라. 이제 예, 예. 그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눈싸움에서는 트럼프가 졌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시진핑에게 전략을 읽혔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도 마냥 계속 이러고 시간을 끌기에는 중국 역시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 성장률 IMF 전망치를 보면 기존 5% 내에서 지금 4%까지 떨어뜨렸거든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인데,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상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돈을 계속 풀어요.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이거는 디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제일 직면하기 싫은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왜 그렇죠?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떨어진다는 그런 심리가 국민들이나 기업들한테 심어지면 예. 소비나 투자를 안 합니다. 왜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하는 게 훨씬 싸게 하니까. 일본이 겪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그래서 한 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게 디플레이션인데 그래서 중국도 지금 마냥 미국과 저렇게 강대강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서방 세계의 시각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예. 트럼프는 국민 지지율에 따라 지금 정책의 어떤 강약이 조절되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권위주의 그렇죠. 국가니까. 예. 그리고 거기는 시장 경제이긴 하지만 정치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 쪽이에요. 그러니까 버티기는 힘들겠지만 중국이 작정하고 버티면 트럼프 임기 4년 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네네. 예, 그리고 중국 내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로 불만이 많은데 이럴 때는 바깥으로 화살을 돌리는 게 제일 좋죠. 네. 예,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면은 트럼프 때문에 중국이 어렵다. 이런 걸 계속 선전을 하면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만약에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좀 더 좀 중국이 좋아할 만한 획기적인 예. 정책을 들고 나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관세를 확 더 낮추겠다. 뭐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해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중 간의 상황 가운데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배경은 뭐라고 분석하세요? 오늘만 상승한 게 아니고 계속 어제 상승? 그제도 상승을 예. 했죠. 3거래 연속이죠.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좀 중국에 대해서는 유화적이고 네. 뭐 그런 약간 좀 한 발 물러서는 건데 근데 4월 달만 놓고 보면 4월 1일 날이 그래도 미국 증시들이 가장 높았을 때인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다 주가가 좀 다 내려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한번 4월 초에 높았던 게 4월 뭐 초중순에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했지만 그 이전 수준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때문에 최근 3일간 뉴욕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불확실한 사람이다. 어떻게 될지 네네네네. 모른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지금 관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있으니까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 5,100까지 하락했던 S&P 500이 5,400선까지 오르긴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직격탄을 맞는 게 우리처럼 교육 규모가 큰 나라들이란 말이죠. 지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관세 폭풍 이게 본격화하기 전부터 우리는 역성장에 진입을 해버렸어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우리가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 사실 예. 경기 침체가 올해 1분기부터 그러니까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하는데 예. 1분기가 경기 침체였을까? 근데
저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작년 2분기부터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네네네. 이제 작년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뭐 그 기저 효과도 있지만은 근데 2분기에 마이너스가 나오고 3분기, 4분기 보면은 0.1, 0.1이거든요. 거의 제로 성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경기 침체는 지속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뭐 특별히 올해 1분기만 더 나빠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저 그래프를 한 1년 동안 경기 그렇네요. 침체가 계속 예. 안 좋았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네. 저거는 이제 주로 내수가 끌어내린 효과거든요. 근데 앞으로를 보면 사실 1분기에는 미국의 관세 인상 효과가 없습니다. 거의. 예. 이제 2분기부터 관세 인상 때문에 수출도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 이러면 정말 극단적으로는 올해 연중 내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물론 뭐 확률은 마이너스보다는 소폭 플러스가 좀 높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IMF도 우리 2%에서 1%로 1%포인트를 낮췄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올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성장률 1%는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뭐 기정사실이고요. 예, 예. 그나마 1% 초반을 만약에 넘기려면은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 예. 네. 추경, 그다음에 금리 이런 것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1% 초반을 간신히 넘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프로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분기부터 계속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픽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문별의 성장 기여도인데요. 보면은 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성장 기여도, 그러니까 GDP의 증가율이 경제 성장률인데 GDP의 부문별로 나누면 저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다 더하면 사실은 예. 우리 이제 경제 성장률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저 그래프는 경제 성장률이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왜냐하면 전 기여도죠. 기여도죠. 예. 예. 그래서 저기 보시면 사실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 쪽은 마이너스는 나왔지만 거의 뭐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나오기 좋은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이제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투자가 너무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예, 예. 이게 또 건설 투자 자체의 지금 성장 기여도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아시겠지만 건설 투자는 노동 집약적 산업이고 그렇죠. 고용시장에 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저게 약간의 시차를 두고 소비 쪽의 성장 기여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걸로 보이고요. 지금 오히려 소비도 어렵지만 지금 한국 경제의 어떤 회복력을 복원하려면 건설 투자부터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 투자를 처방하려면 아시다시피 부동산 경기를 띄워야 되냐. 예. 예. 근데 건설 투자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SOC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SOC라는 거는 이미 정부가 몇십 년 후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쪽 예산이라도 요거 만약에 추경은 이미 편성이 됐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서 뭐 내년 예산이나 뭐 추가 추경을 할 때는 SOC 예산을 좀 많이 좀 증액을 해야 예. 경기가 회복력을 가질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서 앞으로가 더 문제다. 그래서 거시경제,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라든지 추경이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미 골든타임을 늦췄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십니까? 사실 이제 한국은행이나 기재부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예. 많이 늦었어요. 예. 특히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참 물론 뭐 이건 여러 전문가들의 시각이 틀리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타이밍이 너무 늦었어요. 예. 작년 2분기에 이미 마이너스가 나왔고 뭐 그거는 뭐 1분기과도 워낙 높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효과를 하더라도 3분기부터 0.1 정도 그리고 지금 도소매업 같은 경우는 뭐 한 2년 가까이 지금 계속 침체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금리를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한국은행 입장도 이해는 가죠. 가계부채가 계속 높았으니까. 네. 다만 우리가 정책을 할 때는 뭐에 더 중요한 그 방점을 둬야 되느냐. 가계부채를 중요할 거냐. 예. 아니면 자영업들이 막 쓰러지고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를 더 중요할 거냐. 중요시할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도 사실은 뭐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의 입장에서는 다르겠지만 저라면은 가계부채는 차라리 다른 마이크로 수단을 동원해서 막고 뭐 DSR을 좀 강화시킨다든가 금리는 좀 빠르게 떨어뜨렸어야 됐지 않는가. 왜냐하면 주요국들 중에 네.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를 빼고 일본은 최근에 올리니까
유럽중앙은행하고 우리하고 또 비교해봐도 우리가 예. 너무 금리 인하 타이밍도 늦었고 예. 인하폭도 적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맞는 정책이냐. 물론 이제 후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타이밍도 많이 늦었고요. 네. 금리 인하폭도 너무 좀 작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늦었고 인하폭 또 부족했다.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둘 다 부족했다는 말씀이신데 추가 경정 예산에서는 금액이 12조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금액 자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12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재정 승수라는 게 있는데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경제 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는 건데 한국은행 내부 보고서에서는 대략 우리가 계산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면 10조당 0.5. 아, 예. 근데 한은 총재는 그 보고서는 잘못 약간 이상하다. 0.1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연구원에서 나오는 거는 0.3 정도 보고 0.3. 있습니다. 그래서 예. 10조면은 10조 만약에 추경해서 성장률 0.1을 올릴 거라면 한은 총재님 얘기대로 그럼 뭐하러 추경을 합니까? 0.1 꼴랑 올리는데.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한 0.3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한 0.3 정도의 효과는 있는데 근데 부문별이 중요해요. 근데 요번에 추경을 이제 기재부에서 12조를 하면서 뭐라고 언급했냐면 경기 대응 추경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0.3보다는 확실히 밑으로 좀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규모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경기 대응 추경이 중요한 거거든요. 경기 대응 추경.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비나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직접적으로 지출이 되는 그런 추경이 필요한데 예. 이게 언제부턴가 누군가 뭐 지금 한국 경제 실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네. 중장기 성장 잠재력이 떨어진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0.2% 1분기는 그런 중장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하시는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굶어 죽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 오히려 방점을 좀 추경을 했었어야지 지금처럼 경기 대응이 아닌 좀 뭐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추경 이거는 뭔가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규모는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12조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올해 제가 좀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올해 연간으로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1% 미만일 겁니다. 정부가 아무런 대응을 안 하면. 그러니까 1% 미만이라는 건 12조까지 포함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려면 1%대 초반까지 넘기려면은 12조를 포함해서 토탈 최소 20조에서 30조는 올해 연간으로 총 규모로는 네. 그 정도로는 추경을 해야 1% 초반을 간신히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경제가 이미 골든타임을 조금 넘겼고 또 회복 탄력성도 잃고 저성장 늪에 빠졌다는 분석을 또 말씀해 주셨는데 향후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십니까? 올해는 아주 이례적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트럼프의 통상 정책 때문에 많이 충격을 받고는 예. 있는데 내년이면 올해보다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조금 올라가지 싶어요. 근데 우리 잠재 성장률을 한 2% 정도 잡고 있는데 네. 우리가 2%대 이상 성장률을 앞으로 자주 보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 자체의 어떤 이럴 때는 중장기 성장 잠재력 얘기가 맞거든요. 네. 떨어지는 건 분명한데 세계 경제 자체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전반적인 세계 경제 성장이 딱 다 떨어지는 국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AI라는 신산업은 등장하고 있지만 세계 성장을 이끌 만한 섹터도 없고 그리고 미국도 스스로 앞에서 리아카를 끄는 그 역할을 포기를 했죠. 네.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면 그러면은 세계 경제 전반이 약화되고 또 선진국 쪽에서는 주요 선진국 중 우리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 경제가 악화된다는 거는 우리 쪽에 수출이 많이 위축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는 요인이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앞으로는 2% 성장률만 넘어가도 진짜 잘했다. 아마 1%대 초중반이 보통 우리가 보는 경제 성장률일 것 같고 예. 약간 삐끗하면은 뭐 0%대도 나오는 잘못하면 마이너스도 심심치 않게 보는 이제 그런 건데 1% 미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960년 이후로 올해 빼고 딱 네. 4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위기, 네네네. 오일쇼크 딱 4번 연도로 4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요때는 정말 중장기 성장 잠재력 자체가 약화되는 나가죠. 예, 그것도 다른 쪽 요인이 아니고
수출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에 버팀목 역할을 했던 교육에도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정치적 공백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